자, 이번에 할 건 이제 도교와 풍수 도청 사상인데요. 시험 문제 이 풍수 도청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죠, 예전에. 자, 도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특별한 교단이 없고요. 이제 어떤 도교 사상이 널리 확산이 됐어요. 도교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 갖고 이런 도교 행사였던 이제 제초, 도교식 제사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민간 제초라든지 국가 제초 이런 것들이 인제 행해졌고 팔간의 팔성당이 이 도교나 민간 신앙, 불교가 융합돼서 만들어진 그 내용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 팔성당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이거 뒤에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할게요. 풍수 도점 사상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특징이 풍수 사상의 특징이 도청과 연결됐다는 거, 그리고 비보 사상적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 풍수를 보고 그 지형 지문을 보고 앞날을 예언하는, 그다음에 그 궁궐이나 도읍지 선택에 또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 풍수 도청인데, 풍수 사상의 전개를 보면요. 혼효십주에도 강조되고, 특히 도선비기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 도선비기 같은 경우에는 도선이 개성의 형세를 보고 여기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태조 왕건이 왕이 된 거죠. 물론 그 당시에는 여러 곳에 왕이 될 것이라는 어떤 비기 사상이 있겠지만, 나머지 이제 고려가 건국하고 나서 다 정리되고 지금 문헌상에 남아 있는 건 도선비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선비기만 알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당시 문종 때 한양 명당설이라고 해서 한양을 남경을 승격시켜 도시화를 추진했는데 이거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그 당시 인제 또 숙종 때 대대적인 남경을 건설해서 요쪽으로 인제 뭐냐면 수도를 옮기려고 했다고 했어요. 문종 때 남경을 습격해서 보통 상경 중에 이제 동경이 있었는데 남경이 됐고요. 숙종 때는 거기 도시를 더 궁궐 같은 걸 짓고 거기에서 인제 뭐냐면 도성도 만들고 거기에서 수도도 옮기려고 했다. 이거는 이제 숙종이 이제 뭐와 관련돼서 보시냐면 신법 정치와 관련해서 보시면 돼요.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종전의 계경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 수도도 옮기려고 했다는 거,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죠. 예.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요 내용이 그 밑에 있죠. 예. 신이 도선이 답상가를 보는 신은 김이제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여기 남경으로 수도를 옮기면 이 수많은 여러 주변에 있었던 민족들이, 국가들이 알아서 이 조회를 할 것이다, 뭐 그 내용인데, 자, 이 김희재의 주장 등이 이제 있다. 이 남경길지서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서경길지설과 남경길지설 이렇게 있어요. 그래 갖고 서경길지서에 입각해서 서경천도를 주장했고, 남경길지서에 입각해서 앞에서 있는 한양천도 같은 것들 이렇게 주장했고, 고때 천도건의까지 이어졌죠. 예. 그래서 고는 고려 말때 사람이야. 그래서 남경을 수도 옮기자는 논의가 그 당시 숙종 때 외에도 고려 말 때도 있었고요. 공민왕 때는 공민왕의 공양왕 때는 잠깐 수도를 개경에서 남경으로 옮긴 적이 있어. 다시 개경으로 돌아왔지만, 예, 그런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서경길지서하고 남경길지서의 배경이 됐던 사상이 뭐냐면 풍수사상 중에 직위세왕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개념은 뭐냐면 토지나 자연의 힘에 직위가 왕성하다고 보고, 그렇지만 어느 때인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쇠퇴하죠. 그래서 직위가 왕성할 때 그곳에 자리 잡은 왕조나 사람은 흥성하고 반대로 쇠퇴할 때 멸망한다. 예를 들어서 개경이 그 당시에 고려 초 때 직위가 되게 셌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개경의 도읍지를 정했는데 이게 오래 이제 머물다 보니까, 도읍을 하다 보니까 직위가 쇠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메꾸기위해서 서경길지설과 개경길지설이 등장한 거죠. 서경길지설과 남경길지설이 등장한 거고, 서경과 남경으로 뭐냐 수도 옮겨야 된다는 논의까지 일어난 거야. 그리고 그 논의에는 항상 그 밑에 정치 세력의 어떤 특정한 의도가 있죠. 예. 그래서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자, 그래서 수도를 옮기는 방법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수도를 계속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왕이 직위가 왕성한데 순진하다 주장을 하는데,
자, 이 순주는 돌아다닌다는 거야. 그 대표적인 훈요 10조죠. 자, 훈요 10조에 보면 달마다 한 번씩 서기를 가라. 그런 내용 있잖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달마다 2월 달, 5월 달, 8월 달, 11월 달. 그러니까 왕이 주변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서경에 가 있으면 개경이 지적이 빠져 있는 걸 좀 보충시킬 수 있다. 약간 서경 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적이 많이 고갈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서경에 가 있으면 잠시 그 개경이 그 사이에 지적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뭐냐 직위세왕설인데 의도는 서정세신의 목적도 있지만 아까 전에 말했지만 남경길지설과 인제 그 서경길지설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야욕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인제 서경길지설은 묘청이 난 때문에 묘청이 인제 그렇게 주장하면서 옮기려 했다가 안 되니까 묘청이 난이 났고 아까 인제 남경길지설 해 갖고 뭐 한양을 천도하자. 숙종 같은 사람은 인제 남경을 건설하고 거기에 인제 한양을 천도하려고 했던 건데 그걸 인제 뭐냐면 숙종의 어떤 정치 의도가 있겠죠.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때 숙종 때 남경 그를 건설하고 나서 자 여기 뭐냐면 그 술 옮기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궁궐도 만들고 성곽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때 만든 궁궐 있죠. 남경에 있는 궁궐이 그 당시 이제 나중에 경국궁의 원형이 돼요. 그때 만든 궁궐이. 자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요렇게 있고 비보사타설 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훈요 10조에 나와 있어요. 훈요가 정해진 곳 훈요 10조입니다. 훈요 10조에 뭐냐면 "도선이 정해 준 그곳에 사찰을 지어라." 이런 내용인데 이 비보사상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겠죠. 비보사상은 뭐냐면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이제 그 풍수에 따라서 사찰이나 뭐 도읍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잖아요. 지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땅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제일 조건을 부족한 것을 인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만드는 거야. 그래서 땅의 지기가 약한 곳에는 뭐냐면 사찰이나 탑을 이렇게 지어라. 이게 비보 사타설의 주요 내용이야. 그 극복 방법은 지맥이 약한 곳이나 산흥이 험한 곳에는 사찰과 부탑을 건설함으로써 지리적 조건을 극복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의도는 훈요십주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사찰의 남조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가 그렇지만 사찰의 남조가 이음에 불구하고 계속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비보사타살 위허가 처음에는 그 훈요십주에서 도성이 정해진 곳에만 사찰을 지으게 함으로써 사찰의 남조를 막으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여기가 지세가 나쁘면 요걸 극복해서 사찰을 막 짓기 시작해. 그래서 이것이 남조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훈유십조와 달리 그 태조도 사찰을 되게 많이 지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요령장은 좀 다르죠. 예. 요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훈유십조 내용 이게 비보사타설 관련된 내용이다.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래서 직위세왕설과 이 비보사타설의 공통점은 국가와 개인의 기동화국이 토지와 자연의 힘에 결정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고조 왕조는 풍수사상을 강조했기 때문에 과거 시험에도 작가의 지휘업을 이제 설치했고 그다음에 삼천 비범 도감이라는 비보 도감이라는 어떤 그 간청도 설치했다. 이렇게 파악을 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인제 팔성당을 볼게요. 팔성당이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거든요. 인종 때 어 했는데 인종 때 묘총이 평양에 대화궁을 짓고 그 안에 8 개의 팔성을 모시기 위해 세운 사당을 얘기해요. 그래서 인제 요거는 인제 불교와 도교와 풍수지리설이 뭐 합쳐져서 만든 거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 믿어왔던 명산의 신을 불교의 본질 수적 사상을 덧붙여서 만든 건데 예전에 그 유명했던 이제 그 산들 있죠.
백두산 뭐 등등등 지리산 등등의 불교의 본질 수적 사상에 붙여 가지고 이걸 보살과 부처가 살고 있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요게 나와 있는데 요 밑에 쭉 있죠. 그래서 각각의 그 산들을 뭐냐면 이인화시켜서 거기에 이제 보살과 부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야. 예.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요 팔성당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과 예술과 방법 볼게요. 과학기술과 예술의 발달 볼게요. 자, 역법을 보자. 역법은 달력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수학이나 천문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의 역법을 받아들였죠. 네. 그래서 중국의 역법을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당나라 때 성명역, 그다음에 수신역, 대통령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예. 그래서 성명역은 인제 그 통일신라 시대 때 받아들였던 거고 이게 고려 때까지 갔죠. 수신역 같은 경우에는 충성화 때 했는데 이 수신역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역법을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원나라 간섭기 때는 그 당시 인제 그 중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화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첨단 기술들이 발달시켰거든요. 천문학, 지리학 등등 과학 기술들이 발달됐던 것이 이 원나라 말기 때야. 원나라 말기 때 원을 통해서 중동의 여러 가지 이슬람의 어떤 과학 기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기조들이 고려 조선 초기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되죠. 자, 그다음에 대통령은 공민왕 때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 천문학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게 역법을 받아서 어떤 효과를 띠고 있냐. 자, 천문학의 역법은 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죠. 농업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절기를 아는 거잖아요. 절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데 이걸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역법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청인상선에 입각해서 왕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판단 을 하늘이 내려주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뭐냐 역법이 필요했다. 왕은 항상 하늘의 움직임을 보고 하늘에 내려주는 그 천재지변들을 관찰하면서 자신을 반성하는 그 기법 그 방법으로서 천문학이나 역법이 상당히 발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중국에서 역법이 발달했고 우리나라 독자적인 역법이 만들어진 거는 나중에 그 세종 때야. 실정상이 대표적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금소갈자 볼게요. 그 금소갈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활자술이 되게 발달했어요. 예. 그리고 그 활자술이 더 발달되는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교리활자라는 게 있어요. 교리활자. 세계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악교하고 그 뭐예요? 흙을 엮어 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송나라의 필승이 그 이 몽개 필담을 그 인쇄를 시도할 때 처음 사용했다고 그래요. 할자를 처음 사용했다는 거죠. 참고로 예전에 목판을 사용했죠. 목판은 나무를 깎아 갖고 거기에 글을 새기는 거고 할자는 이렇게 하나하나 할자를 만들어 갖고 엮어서 만드는 게 그 할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판하고 좀 다른 방식이에요. 그 할자 인쇄술은요. 그런데 이제 이 본인 할자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쉽게 닳아. 예. 이게 이제 악유와 흙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좀 단단한 걸 만든 게 목할자예요. 그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나무로 만들었죠. 그죠. 목할자도 그 흙으로 만든 거보다는 훨씬 더 단단하겠지만 많이 쓰다 보면 어떻게 닳죠. 그러면 금속할자가 이제 넘어가는데 요 그 앞에서 고리활자와 목할자는 중국에서 만들었던 거고 요걸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국의 활자 기술을 이어받아 갖고 만든 게 뭐냐면 금속활자. 그러니까 최초 금속활자를 만든 건 우리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활자 본이 뭐냐면 삼종 고국 예문이죠.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삼종 고국 예문은 그 원래는 이제 고종 때 재판한 거고 실제로 그 고려 그 중기 때에 인종 때죠.
채윤이가 만든 거예요. 예. 채윤이가 예전에 어떤 예의 법식, 격식 같은 걸 이제 정리한 것이 삼종 고급 예문인데 원나라 간섭기 때 원나라 침입기 때요. 원나라 침입기 때 이게 분실됐어. 그래서 원본이 분실됐었는데 그때 이제 인쇄본 한 보를 그 당시 이규보가 가지고 있었어요, 집에. 그래서 최후가 그걸 만든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제출했죠. 그래서 그걸 만들 때 뭘로 찍어냈냐면 금소갈자로 찍어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동국 이상국집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초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기록에 남아 있는 삼적 고급 예문이 최초의 금소갈자본인데 이게 없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현존하는 최초의 금소갈자본은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거예요. 줄여서 직지라고 하죠. 그래서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소갈자본이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직지심체 요조는 역대 조사 스님들의 법어나 어록 등을 해서 선의 요체를 깨닫는 필요한 내용들을 뽑아 놓은 요약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심체 요절. 근데 아쉽게도 요게 지금 우리나라 없죠. 프랑스에 가 있어. 예, 프랑스에. 그래서 이거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는 게 뭐냐면 이 프랑스 그 당시 대리공사가 그걸 직접 돈을 주고 샀어요. 합법적으로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 외교장갑 문서처럼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못해. 이거는. 하여튼 직지심체 요절이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예전에는 삼정 고급 예문이 만들어진 과정의 관련된 내용이 동국 이삼국집이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이 나왔으니까 요것도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한약과 한약 고급방을 볼게요. 자, 한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려의 고유한 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자가 들어가는 거는 시골 항자가 들어가면 우리나라를 뜻하는 거야. 근데 중국에 비교해서 우리나라 시골 항자에 항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고려의 고유한 의학을 매개하는데 이게 인제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의학인데요. 중국의 의학이나 그다음에 약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의 실정에 맞는 거죠. 중국의 체질에 맞고. 그다음에 중국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약재는 쉽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지금처럼 뭐 약국이나 뭐 병원에 깔려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프면 자가 진단을 해 갖고 주변에서 뭐냐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가지고 먹고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약을 중심으로 한 운동이 뭐냐면 고려 후기 때부터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약재를 이용해서 자가를 어 먹고 치료하는 그런 운동이 항약 보호 운동인데 이 항약 그 보호 운동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항약 보호 운동이 아니라 그 약재, 우리나라 약재를 널리 보급해서 그 치료에 개선을 하자 그 내용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한 것이 뭐냐면 항약 구급방이야. 예. 이 항약 구급방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예요. 한국사 항약의 충당이나 우리나라 의학의 독자의 계기를 마련했고요. 그 후에 이 항약 보호 운동은 그 조선까지 연결되죠. 네. 그래서 조선까지 연결돼서 조선에서 인제 이런 것들이 확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의보감도 이 항약 보호 운동의 어떤 결정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 항약이 널리 보급되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인구가 증가됐다. 인구 증가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이 항약 보급과도 연결돼 있다. 농업 생산력 증가도 있겠지만 인구 증가의 원인을 제공했다. 자, 그다음에 하약 재료와 조선 기술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고려 말기 때 그 몽골족이나 외 그다음에 홍건적 등등의 침입이 많았잖아요. 그중에 외부의 침입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고려 후기 때 가면 왜구가 남해안 일대까지 만약 들끓고 심지어는 그 교동 그 수도 개경까지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 옮기자는 논의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화학 무기를 통해서 왜구를 격퇴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야. 왜냐면 왜구들은 예전에 막 칼을 휘두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접전 형태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 거리에서 왜군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야약 무기가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원단 활동에서 화학 무기를
도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하통 도감을 설치했는데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세요, 하통 도감.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하통 도감에서 하약 무기를 연구했던 사람이 대표 중에서 최무선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 하약이나 하포를 제작했고 이걸 바탕으로 진포 싸움에서 왜구를 격퇴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하약을 이 무기를 만들면서 동시에 또 뭐도 같이 양성했냐면 수군도 같이 양성했어요. 고려 시대 때는 독자적인 수군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때 수군이라는 것은 독자적인 수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육군의 한 병종으로서만 인식하지 독자적으로 지금 좀 해군 이런 식의 어떤 조선 수군이나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구성하지 못했다는 거죠. 육군의 한 병종으로만 있었고 그런데 이 왜구가 계속 들어오니까 육군을 가지고 대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차라리 왜구가 들어오기 전에 수군을 이제 통해서 막자해서 이때부터 수군을 본격적으로 양성했어요. 그리고 수군을 육군과 분리시켜서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만들고 양성을 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꾸준히 양성을 해서 결국에는 이 진포 싸움에서 크게 이겼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고려나 조선시대 때 수군은 이 왜와 싸우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독자적인 지휘권이 확보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하약 무기를 통해서 그 뭐냐면 왜를 격파했고 또 우리나라 또 조선 기술이 또 뛰어났어요. 이것도 이제 왜를 격파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되는데 자 일본의 배의 특징이 뭐냐면 첨저선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배가 뽀쭉하거든요, 밑바닥이. 이런 것들은 인제 먼 거리에서 속도를 낼 때 상당히 유용한데 문제는 이 배에 대포를 실을 수가 없어. 대포를 왜 못 실을 수 없냐? 대포를 쏘면 이 반동이 심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배가 침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포를 실지 못하고 임진왜란 때도 뭐만 싸웠죠? 조총을 가지고 싸웠죠, 조총. 그래서 일본도 대포는 있긴 있었는데 대포를 배에 실을 수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첨자형이 아니라 평자형이야. 배 밑바닥이 평평하죠. 그 이 배는 멀리 나가서 속도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배가 아니라 해안가를 돌면서 안전하게 뭐냐면 많은 양의 곡식 같은 거 인력들을 실을 수 있는 배야. 그래서 안정성이 인제 상당히 좋은 배인데 자 이 평전성은 대포를 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포를 발사할 때 이 반동을 이 평저성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야. 배를 안전하게 유지해서. 그래서 대포를 실어 수 있고 그래서 인제 그 진포 싸움에서 그 당시 대포를 실어서 뭐냐 적을 격파했다. 그래서 해전 역사상 하약 무기를 최초로 뭐냐면 이용했던 그런 그 뭐냐면 해전이 이 진포 해전이고 진포 해전에서 우리나라가 고려군이 대포를 실어 가지고 적을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이고 배의 구조가 평저선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평저선 형태의 배 형태는 조선 시대까지 이어지고 조선 시대 때도 임진왜란 때 대포를 씌울 수 있었던 것이 배의 기본적인 형태 우리가 평저선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의 이 첨성 구조보다는 배가 뽀쭉한 구조보다는 흔들력은 평성 구조이기 때문에 화포 설치가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강화도 개척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몽골군의 그 어떤 국토 유린과 외구 침입은 조선의 식량 조달을 어렵게 하면서 강화도 조정은 식량 작업을 위해서 비상대책 해안 저습지를 간척하기 시작했다. 원래 강화도는 세계 섬으로 구성됐다고 얘기했죠. 이게 내가 얘기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자 하여튼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그 학교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얘기 안 한 것 같아. 잠깐만요. 이게 왜 그러지? 아 예 멈췄다가 다시 시작한 거예요. 지금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어 깜짝 놀라네. 제가 물 좀 마시려다가 도중에 녹화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한 거예요. 다시 시작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세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중간에 이제 갯벌들이 있었죠.
근데 강화도는 천혜의 요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저기 상륙하기 되게 어려워. 왜? 갯벌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강화 조정을 오다 보니까 많은 인구도 같이 올 거 아니야. 그 먹여 살려야겠죠. 그래서 요 갯벌을 메우기 시작해요. 중간 사이에 갯벌. 그래서 간척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강화도 그 고려 말기 때부터 시작해서 강화천도부터 해 갖고 언제까지 쭉 지속이 되냐면 조선시대 숙종 때까지 지속이 돼요. 그래서 숙종 때 가면 이렇게 이제 강화도가 한 개 섬이 돼 버린 거야. 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래서 이제 강화도 가면 평야가 있죠. 낮은 그 습지가 있고 그렇게 인제 형성됐던 건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게 이렇다 보니까 적의 상륙이 쉽게 되잖아요. 그래 갖고 도저히 조선 후기 때는 이걸 막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강화도에 가면 보호나 진 같은 것들 있죠. 보호와 진을 이제 설치하게 돼요. 그래서 해안에 올라오는 적들을 쉽게 격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3 개의 섬으로 구성됐고 주변에 이렇게 표 그 지 뭐냐 벌 그 갯벌로 구성됐기 때문에 요걸 메워서 논밭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이게 조선 숙종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을 보겠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세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문은 17 번입니다. 17 번이 아니라 너무 17번 많이 쓰니까 18 번입니다. 18 번. 세 번째 인증문은 18 번입니다. 자, 주심포와 다포 양식을 보는데 이게 고유의 건축 양식이거든요. 예. 고유의 건축 양식은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사 능력 검증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고만 넘어갈게요. 예. 자, 주심포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뭐냐. 자, 그 당시에 이 주심포와 다포 양식을 좀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어 정통적인 건축 양식을 볼 필요가 있는데 요게 지붕이 있고요. 보통 이 기둥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지붕의 하중을 이렇게 뭐냐 받는 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낙하시키기 위해서 요 지붕 위에다가 공포를 뒀어요. 예. 그래서 공포를 이렇게 뒀는데 공포를 지붕 위에만 둔 것을 뭐냐 주심포 양식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있고 다포 양식은 뭐냐면 지붕이 더 클 경우에는 이 기둥 위에 공포 가지고만 이 하중을 건질 수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뭐냐면 공포를 여러 개 놓죠. 이걸 다포 양식이라고 해요. 다포 양식. 그래서 여기 주심포 양식은 주로 이제 그 고려 초창기 때 중기 때에 사용했던 거고 다포 양식은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원나라 때 고려 후기 때 보면 이제 건물이 커지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용했다고 그래. 물론 기본적으로 주심포 양식이야. 그렇지만 큰 건물 때는 고려 후기 때는 다포 양식을 사용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 정도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예전에 기억난 게 뭐냐면 그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오래된 건축물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동사 봉족사,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속사, 불황수전 뭐 등등등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목조 건물이 많고 전쟁이 많기 때문에 이게 오래 남는 게 없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건물들이 고려시대 때 건물들이 남아 있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예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 건물은 뭐냐면 안동 봉종사 극락전이죠. 예. 이게 그래서 그 현존 최고의 목조 건물이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예. 그리고 부속사 무량수전이나 그다음에 수덕사 대웅정 이것도 유명하죠. 그래서 인제 주심포 양식을 만들었다. 예.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배올림 양식이 있어요. 이 다포 양식에도 배올림 양식이 있는데 배올림이 뭐냐면 그게 이제 엔타시스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양사에서 엔타시스 양식 가지고 이거 다른 나라에도 다 있는 건데 지붕을 만들 때 지붕이 아니라 기둥을 만들 때 얘를 좀 반듯하게 만들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요. 왜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위쪽으로 볼 때 멀리서 보면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야, 오목하게. 그게 좀 보기 안 좋죠. 근데 이게 두툼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멀리서 보면 반듯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파르타르 신전에도 이런 그 배올림 양식 있죠. 예. 펜타시스 양식 같은 거.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미적인 요인 외에도
이게 실용적인 기능적인 요인도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두툼하게 만들어야지 하중을 분산시켰다고 분산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인제 건축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베올린 양식 같은 게 특징이다. 근데 이런 거는 뭐 고유의 건축뿐만 아니라 뭐 조선에도 있고 그다음에 각지에도 세계 곳곳에도 있고요. 파르타노 신전에도 이런 것도 있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그 석탑을 보겠습니다. 석탑도 예전에 잠깐 언급됐어요. 그래서 잠깐 고대사 문제 나올 때 잠깐 언급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석탑 관련된 내용을 좀 언급했죠. 예. 그래서 그 고려의 석탑은 신라 양식에다가 독자적인 조형 감각 그리고 다각 다층탁이 유행이다. 그래서 삼층탁 중심의 신라 양식과 달리 다각 다층탁이고 그다음에 송나라와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월정사 8강 극중탑은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고 예전에 내가 저 경청사 10층석탑 같은 원의 영향을 받은 거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원각사시 10층석탑에 영향을 줬는데 제가 인제 그 지도를 이제 지도한테 그림을 보여주셨죠. 그때 이제 경청사지 10층석탑에 있는 내용 중에 밑단 4단이 반듯한 형태가 돼 있는데 이거 남아그의 영향받은 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예전에는 또 한국사 능력 시험에 고려시대 때 부도 관련 내용이 있어 승탑 있죠. 근데 굳이 뭐 '승탑까지 볼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뭐 시험 문제 안 나왔으니까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두 가지 대표적인 승탑만 좀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냥. 예. 고달사지 승탑하고요. 예. 이 고달사지 승탑은 이제 찾아서 보시면 알겠지만 검색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팔가 원당형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그 법청사 지국국사 황목탑이 있어. 지강국사죠, 지강국사. 요 정도? 요거 눈에 한번 검색해서 이미지만 한번 사진만 보고 눈에 좀 발라만 두세요. 예. 그래서 '승탑도 많이 만들었다.' 뭐 그 정도? 예. 자 그다음에 인제 그 청자 공예가 이제 발전됐는데 대부분 귀족 때 사치 생활 충성하기 위해서 발전했다고 했는데 요거는 약간 일부만 선구한 거고 실제 대중들이 사용하는 도자기도 많이 만들었어요, 자기도. 그래서 그때 이제 신안성 같은 이제 파손된 그 해저 유물선들 보면 그 안에 대중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도자기 파편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청자의 공예는 이제 상급품 같은 고려 자기도 있지만 대중들이 썼던 이제 일반 도자기도 있다. 예 자기것도 있다는 걸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인제 고려자기는 이제 신라나 발해 정통과 기술, 송의 자기 기술들 수용해서 11 세기 때 독자적인 경기를 갖추었고요. 그다음에 상감청자에서 청자에다가 뭘 넣었죠? 예. 여기에다가 실을 넣는 그러니까 금입사라고 하죠. 이게 그림을 그리고 막 금을 넣는 그 음입사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서 상감청자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걸 상가법이라고 하죠. 도자기에다가 은을 집어넣어서 뭔가 이렇게 그림 같은 걸 만드는 은입사 기술 같은 것들 넣었고 근데 원간석기 때 상감청자가 태료됐고 고려 말기 때 궁청사기가 형성됐다. 근데 요건 뭐 제가 도자기 기술 모르니까 요즘만 설명할게요. 예. 그래서 고려 청자에 대한 아름다운 기록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려 도경이야.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고려 청자보다는 고려 도경을 외워 두세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서경에 죄송해요. 제가 목이 좀 가 가지고 서궁의 고려도경은 그 당시에 이제 고려시대 때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그냥 사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도경에 그 관련된 고려자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요 관련된 사료가 예전에 기출에 나왔어요. 예. 자 그다음에 금속 공예도 발달해서 불교, 도교 중심으로 발전됐고 음입사 기술이 발달했다. 음입사라는 것은 은을 뭐냐면 자기의 삽입하는 기술이라는데 주로 이제 음입사 기술을 이용해서 삼각천자를 만들고 그 포면에 홈을 파서 거기에 은을 넣거나 하여튼 뭘 넣어서 문양이나
그림을 새기는 기술의 어떤 원천적인 기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뭐 나전칠기 공예가 발달됐다는데 뭐 이건 뭐 넘어가고, 자 고려 도경을 읽고 이번 강의는 좀 끝나겠습니다. 고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읽어 볼게요. 자, 송나라 사신이었던 서궁이 1123년에 고려에 사신 왔다가 견문한 것을 그림을 걷어서 역행한 살인 보고서이다. 자, 모두 40건 29조 나누며 그 안에 300여 명의 세분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오타가 있는데 이거 예전에 한번 전에 강의 때 좀 얘기했지만 중국어 신호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여기를 또 읽어 볼게요. "300여 호종의 단어는 세목에는 대체 그림이 있었듯 하나 지금 그림은 현존하지 않다. 고려도금은 송나라 건도 3년에 파각했는데 이 건도부는 오랫동안 세상에 통행되지 않다가 만지하나가 유행이 청고종 때 궁중에 있었죠. 그래서 임난전에 보존되어 다녔다. 자, 이를 1931년에 고궁박물관에 영인되어 발간되었다. 그래서 고려도금은 고려 풍습과 사회상, 생활 모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 원본에는 그림이 있지만 지금에 있는 거는 그림이 없고 테스트만 있다는 거죠. 그림까지 남아 있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고려사를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근세사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예.